자, 이번 시간은 드디어 제6편을 정리합니다. 행정환류론. 행정환류론은 우리 1편하고 3편이 다시 한번 더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재밌다. 이거. 가장 쉬운 분야가 6편 행정환류. 참고로 우리 행정사 3회 시험에서 딱 하나 나왔죠. 제가 찍어줬던 영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을 구분하시오. 미국 행정개혁은 딱 이거밖에 안 나온다. NPR. 내셔널 퍼포먼스 리뷰. 국가 성과 심의위원회. 이게 여지없이 나와줬다 이거야. 딱 한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6편은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뭐가 나오냐면 7번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개혁에서 한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통제에서 스웨덴에 뭐가 나왔지? 옴부즈맨. 뭐다?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김없이 나와줬다 이거야. 7번 봅니다. 6편은 세 파트로 나눠졌어요. 세 파트로 나눠졌는데 어떻게 나눠졌냐? 행정 피드백 그래 환류론, 행정 환류론. 그런데 현직 교수들 교재를 보면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도 있고 안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이제 공무원 시장에서는 제가 따른 편제, 제가 만든 편제에 따라서 모든 강사들이 거의 제 책을 벤치마킹 많이 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행정환류론을 말을 씁니다. 그럼 행정환류론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행정 책임으로 나눠져요. 행정 책임. 책임을 다해라. 책임. 행정 책임론. 책임. 행정 책임. 그럼 행정 책임은 공무원이 국민한테 봉사해야 할 기준이야.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권리가 아니라 듀티. 공무원의 뭘 말한다? 의무야. 공무원의 의무를 갖다 우리가 행정 책임 그럽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국민한테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시정조치를 가합니다. 시정조치를 가하겠다. 시정조치를 가한다를 갖다 우리가 행정통제 그래. 행정통제. 그래서 우리 행정사 1회, 2회, 3회 매년 나온 파트가 바로 행정통제다. 매년 나와서 시험에 매년 행정통제가. 1회 시험에서 뭐 국민권익위원회, 2회 시험에서 내부통제, 외부통제 구분하시오. 3회 시험에서 외부통제인 옴부즈맨. 매년 나오더라 이거야. 시정조치. 시정조치를 가지고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니 이제 리폼, 개혁을 한 거야. 행정보다 개혁. 개혁이 들어가. 개혁은 철저히 우리 1편에 배웠던 뭐지? MPM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신공권력. 그래서 행정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 이 수단이 바로 뭐가 되지? 행정통제다. 참고로 행정사 3회 시험에서 행정통제에서 옴부즈만이 시험에 나왔고, 개혁에서는 미국 행정개혁 중에 뭐가 나왔다? NPR이 나왔다. NPR.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책임하고 통제는 맞물려 가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맞물려 간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책임하고 통제를 제가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배웠던 대로 외부, 반대는 내부겠지. 외부하고 내부 있었죠. 국민, 공무원, 그러죠. 공무원. 그 책임을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 밖에서 국민, 입법부, 사법부, 그렇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많이 있지. 뭐 MPO, 즉 NGO 많이 있겠죠. 공무원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감사원 있죠. 감사원.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함으로써
책임을 묻겠다. 그랬다 우리가 외재적 책임 그래. 밖에서 통제한다. 외재적 책임. 대표적인 학자가 화이너를 썼어. 누가 있다? 화이너라는 학자가 있죠. 아니다. 공무원들이 직업윤리에 의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책임을 확보한다 보지 내재적 책임. 이게 바로 칼 제이 프리드리.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 시험에 나오면 학자가 아니겠는가? 칼 제이 프리드리. 직업윤리, 자율적 책임, 비제도적 책임을 강조한다. 내재적 책임을 강조한다. 누구다? 프리드리. 아니다. 외재적 책임이 효율적이다. 화이너. 결론.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외재적 책임에서 내재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 두 번째, 통제 두 가지. 밖에서 통제한다 뭐지? 외부 통제. 스스로 통제한다 보다 내부 통제. 요즘도 마찬가지야. 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기술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외부 통제보다는 내부 통제를 강조한다 이거야. 그래서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나눈 학자는 길버트. 누가 있다? 길버트라는 학자가 있다. 근데 학자는 의미 없고 꼭 학자를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구다? 프리드리야. 프리드리는 외재적 책임이 아니라 내재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거야. 좀 염두에 두고 정리해 봅시다. 자, 1번 문제를 정리합니다. 현대 행정에서 행정 책임이 강조된 이유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왜 공무원들의 책임이 강조되느냐. 한마디로 행정의 복잡성, 전문성, 기술성, 재량이가 확대되기 때문에. 1. 책임 대상이 바뀌었어. 책임 대상의 전이다. 두 번째는 시민 통제가 강화될수록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지. 전화 1번, 2번은 관련 없죠. 정답 2번. 2번이 틀렸다. 다음에 행정기관의 전문화 복잡화, 입법이나 사업 통제가 약화되기 때문에. 2번 CJ 프리드리의 책임이 아닌 것은 내재적 책임이죠. 첫째, 전문 직업단체의 책임. 그렇죠. 내재적 책임. 3.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라. 정답은 4. 관료 익명성. 익명성이 있을수록 책임 확보 어렵죠.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면 지문대로 떠든다 이거예요. 정답 1번 4번이 되겠죠. 3번 제도적 책임. 제도적 책임이 바로 뭐다? 외재적 책임이야. 비제도적 책임이 바로 뭐다? 내재적 책임. 그래. 내재적 책임. 한마디로 법대로 합시다. 외재적 책임. 자율적으로 합시다. 내재적 책임. 2번, 3번은 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근데 프리드리는 제도적 책임이 아니라 뭐지? 비제도적 책임이야. 비제도적 책임. 1. 제도적 책임이니까 제재가 있어야 돼. 제재의 존재. 처벌을 가야 돼. 제재 존재. 타율적이죠. 타율적. 또 문책자가 외부에 있어. 밖에 있는 사람이 통제를 한다는 보다 문책자의 외부성. 셋째, 공식적 제도적 통제죠. 넷째, 판단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이에요. 법대로 하자 이거야. 5번 봐. 절차의 준수와 책임 완수는 별개예요. 절차를 준수한다면 제도적 책임이야. 근데 절차의 준수와 책임 완수는 별개라고 봤으니까 제도적이 아니라 뭐다? 비제도적 책임. 비제도적 책임. 정답 5번이 되겠죠. 직업윤리. 법대로 통제하지 말자. 뭐다? 내재적 책임. 즉 비제도적 책임이다. 정답 5번이죠. 4번 행정책임의 필요성과 거리가 먼 것은 왜 행정책임이 필요한가? 첫째, 자원 배분권을 독점한다. 누가? 공무원들이. 이게 필요하죠. 두 번째는 행정권의 강화 집중. 셋째,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될수록 외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책임의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다. 정답 3번. 4.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5.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 확대. 5번 행정책임의 특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책임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성을 띱니다. 외재적 책임에서 뭘로 바꾸고 있지? 내재적으로. 2번 나왔죠? 외재적보다 내재적이. 3. 행정책임은 행정인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개인에서 발생하죠. 4. 행정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동기가 아니라 보다 결과야. 동기가 아니라 보다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
정답은 4번이죠. 5번 행정책임은 개인적 욕구보다 공익적 욕구에 충실해야 함. 자기가 정하지 않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행정책임이죠. 6번 공무원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주어진 직책을 직업윤리와 전문적 기술적 기준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였는가 하는 기술적 차원에서 책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기능적 책임. 뭐지? 기능적 책임이야. 전문 직업주의 이끌어가는 책임을 뭐라 말한다? 기능적 책임. 기능적 책임이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른 식으로 한번 내봅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을 때 여기에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이 시장직에서 사퇴를 발표했다. 이런 책임은 무엇입니까? 1. 법적 책임. 4. 정치적 책임. 뭐다? 정치적 책임. 고위 공직자가 지는 책임은 뭐다? 정치적 책임. 공무원들이 지는 책임은 거의 다 무슨 책임이다? 기능적 책임. 그래. 정답은 여기서는 기능적 책임.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인데 여러분 한번 쳐봅니다. 행정 책임 있지? 행정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이 바로 뭐지? 행정 통제야. 책임에서 중요한 것은 외재적 책임을 강조한 사람은 화이너, 내재적 책임을 강조한 사람은 누구다? 후리들이. 그래서 외재적 책임을 제도적 책임. 그러면 내재적 책임 다른 말로 뭐가 되지? 비제도적 책임. 뭐다? 비제도적 책임. 타율적 책임. 이건 뭐다? 자율적 책임. 그래서 프리드리를 반드시 정리하세요. 그거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나온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행정 통제로 들어갈 거야. 통제 원칙으로 보시면 통제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통제하면 안 돼. 뭐다? 예외성을 줘. 예외성 원칙, 재량성 원칙, 신축성 원칙, 바로해라 즉시 원칙. 위례성이 아니라 중단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통제 그러잖아. 일회성이 아니라 뭐다? 지속성. 일회성 통제는 바람쥐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 소나기가 심하게 낼 때는 처마 밑에 숨어라.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땅바닥에 엎드려라. 면역력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뭐다? 지속성 원칙. 정답 5번이 되겠지. 8번 그래 이거야. 잘 봐. 외부 통제이면서 공식 통제에 해당하는 것. 외부 통제이면서 공식 통제. 외부 통제이면서 비공식 통제. 내부 통제이면서 공식 통제, 내부 통제, 비공식 통제. 그렇게 나눈 학자가 누구다? 길버트. 길버트는 행정, 통제, 주체에 따라서 내부 통제, 외부 통제 중에서도 공식적 있고 비공식 있고 내부 통제 중에서 공식적 있고 비공식.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면 뭐가 된다? 공식적 통제, 제도적 통제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면 비제도적, 비공식적 통제다 이거야. 해보죠. 가. 입법 부여한 통제는 외부 통제, 공식 통제. 감사원은 내부 통제, 공식 통제. 틀렸죠. 다 옴부즈만 외부 통제, 공식 통제. 왜? 헌법기관이야. 옴부즈만 헌법기관이니까 공식 통제. 맞고요. 라. 정당 외부 통제, 비공식 통제. 틀렸고. 마. 사법 부여한 통제, 공식 통제, 외부 통제. 맞고. 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통제, 공식 통제. 틀렸고. 4. 시민단체 외부 통제, 비공식 통제. 자. 언론기관 외부 통제, 비공식 통제. 이익집단 외부 통제, 비공식 통제. 카. 시민참여 외부 통제, 비공식 통제. 정답 3. 3개구나. 가다라. 9번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통제는 그렇지 시정조치를 취하려는 피드백 활력이 제공한다. 맞고 내부 통제는 능률성, 효과성, 외부 통제는 주로 민주성이죠.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 정부 업무 평가를 하면 뭐다? 내부 통제야. 국무총리실은 행정부 소속이니까 뭐지? 내부 통제 중에서 제도적 통제. 정답 4번인데요.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을 통해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는 사전이 아니라 뭐지? 사후통제야. 정확히 감사원은 헌법기관, 행정부 소속, 대통령 소속에서 내부통제, 공식통제. 어떤 사업이나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한다?
사후통제지. 4번이 잘못됐네. 사후통제는 행위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이 법안 행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예. 법원도 마찬가지야. 고발이나 고소가 있어야 개입해. 사후통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소극적 통제 그래. 예. 팩트, 사실만 통제하지 가치, 정치적인 판단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야. 예. 소극적 통제죠. 재판해봐.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 사법부의 통제. 10번. 행정책임의 기준이 있어.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는 바로 뭐다? 공익이야. 1순위가 공익이야. 명문에 우리가 명문상의 규정이 있을 때는 법률을 따라야 돼. 근데 명문상의 규정이 없을 때는 뭐다? 공익 또는 뭐다? 직업률을 따라야 돼. 정답 1번이죠. 공익. 11번.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게 하는 것은 1.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맞출수록 아까 뭐지 시정조치, 시정하는 노력이죠. 2번 행정통제 기준은 시민의 자유보장과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을 들 수 있죠. 3. 행정통제는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 방향에 따라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를 나눌 수 있죠. 4번이 잘못됐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야. 헌법기관이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 통제를 실시한다. 정답 4번. 5번 행정통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은 행정통제 어렵게 만들고 있지. 막말로 국민들이 공무원을 통제한다면 공무원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겠지. 당연하죠. 12번 같은 문제죠. 행정통제 유형과 사례. 1. 외부 공식통제 국회의보다 국정감사. 국회사니까 헌법에 며칠로 정해져 있다? 20일. 국정감사 기간 20일이야 헌법에. 2번이 왜 틀렸냐? 국무조정실에서 암행어사 감찰활동에 직무감찰 그래. 그러면 평일날 공직자들이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거를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나가 암행 감찰반이 움직인다고. 평일날 칠 때. 국무조정실도 공무이잖아. 그러니까 내부 통제 중에서 공직적 통제야. 정답 2번. 그다음에 시민단체는 외부 비공식. 감사원도 내부 통제에서 공식 통제죠. 직업률은 내부지만 뭐다? 비공식 통제. 양심으로 통제한다. 양심껏. 13번. 행정통제를 크게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뭐냐? 사법부 외부, 시민단체 외부, 감사원은 뭐다? 내부. 정답 3번. 우리 행정사 1의 기출문제. 식은죽 먹기죠. 정답 1번. 14번. 내부 통제 또 2에 또 나왔잖아. 봐라. 2에. 내부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회 옴부즈만의 통제. 스웨덴에서는 옴부즈만이 입법부 소속이야. 1번이 바로 뭐다? 외부 통제. 정답 1번. 뭐 너무 쉬운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답 1번. 15번.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4번이죠. 감사원은 뭐다? 헌법기관이야. 헌법기관이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 통제를 실시한다. 정답 4번. 16번이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있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이걸 대행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뭐다? 행정사보다 행정사.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이 업무를 대행해 준단 말이야. 행정사.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되고 민원을 접수했다. 처리 결과 통지해 줘야 되죠. 민원사무 처리 편람을 비치합니다.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 가면 탁자 위에다가 유리창 올려놓고 성명 홍길동 이렇게 해서 딱 놓았잖아. 편람의 비치. 셋째, 한 번에 끝내 원스톱 민원 일회 방문 처리 원칙.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5번 입법예고제는 행정절차법의 내용이야. 행정지도, 행정처분, 입법예고제는 무슨 법이다? 행정절차법이요. 5번이 정답이다. 17번이 NGO. 최근 비정부 조직, 시민사회단체의 행정 부분에서 역할이 확대된 이유와 가장 관련이 된 것은? 좀 이렇게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NGO는 엄청 많은데 우리 행정학과 학자들이 보는 대표적인 NGO, 최초로 만든 NGO를 경실련으로 보고 있어. 알고 있어. 그냥 뭐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보다 경실련. 경실련이야. 두 번째는 참여연대보다 참여연대. 아시죠? 그렇죠. 말해서 참여연대, 뭐 환경연합 이런 거. 최초는 뭘로 본다? 경실련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실련. 우리 행정학과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행정학과 교수들은. 근데 그 전에 있어. YMCA 이것도 하나의 NGO거든. 신을 알고 보면. 80년대 이후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게 NGO야. 대표적인 게 뭐다? 경실련 이런 거. 그럼 왜 NGO가 생겨났나?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가 급하게 해서 시계추적 반복사에 맞고 정보화 사회 때문에 세계화 진전. 5. 학습 조직은 관련이 없어. 80년대부터 대두하기 시작한 게 주로 NGO야. 학습 조직은 가장 최근이야. 지식사회에서 나타난 게 바로 뭐지? 학습 조직. 최근. 정답 5번이죠. 18번. 다음과 같은 행정연수에서 가장 적합한 행정통제 방안이 뭡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최고의 감사 전문기관이 감사원이겠지. 현재 지방관서에서 하루속히 척결될 것은 관급공사와 관련한 비리다. 드물지만 간판도 없는 유령회사가 관급공사를 따내는 경우도 있죠. 전관예우라고 할까? 전직 기관장이 공사를 따는 경우인데 전직 시장이 공사를 따는 경우인데 그들은 공사를 맡고 난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관급공사를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맡는 것도 큰 문제다. 행정을 감시할 사람에게 시정을 맡기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실태는 행정 경험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발견해. 최고의 전문기관이 어디다? 감사원. 정답은 4번이죠. 감사원의 통제. 19번 옴부즈만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안 나와. 안 나온다.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거야. 자신있게. 조선시대로 말하면 암행어사라고 제가 설명했어.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 출도요. 옴부즈만이라는 게 하나의 관직 이름이야. 관직 이름. 뭐 행정감찰관제도, 호민관제도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국왕이 있고 숙종이라고 했잖아요. 숙종. 설명할 때 여기 변학도, 관료가 있어. 사또, 남원사또 이름이 바로 변학도죠. 여기 민초 중에 성춘향이가 있어. 조선 숙종을 시대병을 한 거야. 성춘향. 네, 춘향이의 남자친구 이몽룡이의 직위가 바로 암행어사야. 암행어사. 요즘 말로 말하면 4급 공무원 정도가 암행어사쯤 돼. 4급 공무원들. 4급 정도 되겠죠. 암행어사 출도요. 이렇게 합니다. 국왕이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관료들의 근무 태만을 조사하고 민초들의 불평불만을 조사해야 된다. 그런데 국왕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암행어사 네가 이런 일을 해라. 그걸 스웨덴에서는 뭐라 말한다? 옴부즈맨 그래 보다. 옴부즈맨. 그래서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관료들의 근무 태만을 조사하고 민초들의 불평불만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왕이 파견한 관리, 국왕의 대리인을 말하고 옴부즈맨. 조선시대는 뭐다? 암행어사 이렇게 말한 거야. 1.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거야. 1. 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로부터 자율권을 갖게 위한 수단. NO.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야 돼. 정답은 1번.
스웨덴에서 최초로 나타났죠. 2번 정의롭지 못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관련 공문의 설명을 요구하죠.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확립되고 기능적으로 자율적이야. 헌법상 기구죠. 그래서 제도의 기본 성격은 청원, 주민청원이나 진정과 비슷해. 나 불평불만 있다. 주민청원, 진정과 비슷하죠. 독립적인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의 권한이 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조사권, 시찰권은 있지만 소추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야. 서울시 구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조사권, 시찰권 두 가지는 가지지만 소추권은 행사하지 않는 게 다수설 그래. 근데 이 문제는요, 이게 실제 서울시 기출문제인데 1번이 가장 틀리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됐어. 정답. 그런데 1번이 없다면 정답 몇 번이 된다? 5번이 되는 거야. 직접적인 조사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무효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없다. 정답은 여기서 몇 번이다? 1번이 그냥 정답이 될 뿐이야. 1번. 페이 넘겨서 20번 나왔지. 우리 기출문제인데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수 정답을 제가 제기할까 말까 했는데 복수 정답 제가 제기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전부 다 2번이 정답을 알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제가. 왜 안 했냐면 잘 봐.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도 이슈가 돼.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옴부즈만 제도하고 법원을 생각해야 돼. 사법부, 법원. 그럼 잘 봐.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 재판이 이루어지면, 재판을 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적게 든다, 많이 든다?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재판을 함으로써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문제점은 어디서 나타난다? 법원, 사법부에 의한 결정이 맞는 거야. 사법부에 의한 판단의 문제점은 재판을 하기 때문에, 즉 행정소송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이 적게 든다, 많이 든다? 많이 든다 이거야. 이게 다수설이야. 이게 다수설이라고, 다수설. 그런데 옴부즈만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옴부즈만이라는 사람이 해결해 준다 이거야. 근데 권한은 없지만 분쟁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재판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그로 시간이나 비용이 적게 걸린다. 이게 다수설이야. 우리 논문을 찾아보면 옴부즈만 제도는 사법부 판단에 비해서 시간이나 비용이 저렴하다. 이게 다수설이야. 제가 그 논문까지 다 찾아봤어. 제 교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 수험 교재, 대학 교재 다 그렇게 나왔어. 옴부즈만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 비용이 적게 든다. 어디에 비해서? 법원에 비해서. 그래서 일본도 시비 걸면 걸릴 수가 있는 거야. 걸릴 수 있어. 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시간 비용이 많이 걸리는 것은 옴부즈만이 아니라 뭐지? 사법부의 판단이야, 법원. 2번인데 확실히 틀려줬어 봐.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바로 뭐다? 행정소송을 말해. 뭐다? 행정소송. 다른 말로 행정재판을 말해. 행정부로부터 부당하게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는 수단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지? 이의신청. 그 다음에 뭐다?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 그 다음에 뭐가 있지? 행정소송이 있어. 뭐다? 행정소송. 2번은 뭐가 관련된다? 사법부에 의한 통제야. 이게 바로 행정소송을 말한 거야. 또는 행정심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합니다. 직권조사도 할 수 있고 신청조사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고요. 언제 1809년 어디서 시행됐다? 스웨덴.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도입한 게 옴부즈만이야. 유럽에서도 지금 도입하고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1번. 21번 문제는요. 주민 참여 방식이 간접 참여냐 직접 참여냐 그래. 최근에는 직접 참여가 많아지고 있어. 예를 들어 주민 참여에서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감사 청구 다 직접적 참여야. 근데 옛날에는 거의 다 간접적 참여였다 이거야. 1번이 정답이죠. 이거 이제 맞는 걸 바꿔볼게. 과거에, 오늘날이 아니야. 과거에는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연합회, 협의회 등을 통한 간접적인 참여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거야. 과거에는. 저도 현재 뭐 서초구청 규제개혁위원회를 맡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이것도 하나의 간접 참여죠.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 전부 다 이거 맡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건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없잖아. 극히 일부분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직접 참여라기보다는 뭐다? 간접 참여 쪽이야. 간접 참여. 제가 말씀드린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감사 청구는 주민들이 참여하니까 이게 바로 뭐다? 직접 참여야. 아까 제가 들어간 것은 다 일반 주민이 아니면 전문가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로 간접 참여를 보는 거야. 정답 1번. 2번. 오늘날에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의 확대가 강조되어 있죠. 장애우들 같은 사람들 다 참여시키고 있죠. 노약자, 여성, 장애우들. 셋째, 오늘날에는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 파트너십, 공동생산, 제3색당의 공동생산이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죠. 민관 공동생산을 몇 섹터? 3섹터 이런 거. 파트너십. 4. 오늘날에는 개별 자치단체 내 커뮤니티를 활용한 참여 강조돼. 그래서 요즘은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없애고 주민 자치센터 이렇게 바꾸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했단 말이야. 개별 커뮤니티, 개별 자치단체 내 커뮤니티를 활용한 참여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첨단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텔레마킹, 텔레 참여가 강조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텔레 참여, 전자결제, 이성방송, 인터넷, 스마트폰. 정답 1번이고요. 20번. 정부혁신의 일반적 특징을 옳잖아요. 정부혁신, 다른 말로 정부개혁이야. 행정개혁. 개혁이 뭐냐? 첫째, 1. 행정을 인위적, 의식적,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개혁 주도자들에 의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맞고요. 인위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하는 거야. 2번.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되는 정치적, 사회심리적 과정.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 외부 정치 세력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럼 4번을 봐봐. 그럼 생태적 속성을 지닌 뭐다? 연속적 과정이야. 코에볼루션, 공진화 과정, 코에볼루션, 공진화. 맞는 거 봐야 돼. 생태적 속성을 지닌 연속적 과정으로 새로운 개혁 조치들이 개혁 집단에게 주도되어 집행되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이보다 장기 집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답 4번. 정답 4번. 그다음에 23번 문제. 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첫째, 새로운 이념의 등장. 개혁을 촉진하죠. 정보기술의 도입. 3. 책임운영기관 제도 확대는 개혁을 촉진하는 요인이 아니야.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성과 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일 뿐이야. 성과 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기관 중에 우리는 뭐가 있다? 책임운영기관. 영국에서는 뭐라 말한다? 책임 집행기관에. Executive Agency. 뒤에서 발음합니다. Executive Agency. 정답은 3번이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책임운영기관 제도 확대는 개혁의 촉진 요인이 아니라 개혁의 결과 뭐다? 개혁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돼. 정답은 3번. 비능률로 인한 비용의 증가, 국제환경과 질서 변화 때문에. 24번 문제.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내용을 시대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우리나라 행정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정부 조직이 들어서면서
정부주의도 개편됐죠. 대표적인 게 우리 순서대로 잡으면 어디 보자. 1공화국이 이승만 정부, 2공화국이 잡아. 2공화국만 유일하게 내각 책임제, 즉 의원 내각제 있어. 이때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야. 내각 책임제 좀 알고 있어? 의원 내각제. 이때 대통령은 국가의 그냥 원수일 뿐이야. 국가의 원수. 대통령 국가의 원수. 윤보선. 이 당시 이제 행정수반은 총리야. 누구다? 장면 총리도 있고 허정이라는 총리도 있어. 지금 현재 영국이 바로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야. 일본도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 그래서 일본에서 국가 원수는 누구야? 천황이야. 천황. 내각을 총 책임지던 사람은 아베 신조보다 총리란 말이야. 영국에서는 국가 원수는 수상이야. 여왕이야. 엘리자베스 여왕. 여왕 2세란 말이야. 엘리자베스 2세. 행정수반은 캐머런이나 누가 다 총리가 맡는 거야. 내각 책임제는 재밌어. 여왕도 있고 천황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지 뭐. 더 킹, 여왕, 더 킹스와 reign. but does not govern. 이렇게 말하거든. 여왕은 군림은 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다 이거야. 여왕은 군림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야. 그 우리나라도 몇 공화국 때다? 2공화국 때 있었어. 2공화국. 그다음 이제 5.16 쿠데타. 5.16 쿠데타가 일어남으로써 3공화국이 들어서 4공화국이 들어서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를 말하죠. 그 다음에 5공화국이 바로 전두환. 6공화국이 누구지? 노태우. 여기서 좀 신경 쓰기 뭐냐면 노태우 정부 때 잘 봐. 5.16 쿠데타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가 중단돼서 지방자치가 중단된 거야. 1공화국, 2공화국 때는 지방자치를 했어. 지방자치를 하다가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는 중단합시다 해서 중단해 본 거야. 중단하다가 3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30년이 지난 후 노태우 정부 때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했어. 부활했는데 반쪽짜리였어. 왜냐면 지방의회 의원만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을 해서 국가가 보다 임명했어. 이게 완전한 게 아니라 보다 반쪽짜리야. 그 다음에 이제 걔는 7공화국이라는 말 안 쓰고 YS 문민정부 때 1차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됐어.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동시로 뽑았다 이거야. 그게 바로 1대 동시 지방선거 이렇게 말한 거야. 요거 때 YS 때. 문민정부 다음에 DJ 정부. DJ가 바로 국민의 정부죠. 국민의 정부 다음에 누구지?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다음이 MB 정부. MB 정부 다음이 지금 뭐다? 박근혜 정부. 정부가 있어. 그럼 여기서 다시 생각합니다. YS 때 1차 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도 서울시민이 뽑고 서울시의원도 서울시 시민이 뽑았거든. 근데 이때 당선된 서울시장이 조순이야. 산신령 누가 있다? 조순 씨가 주민 직선에서 당선됐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조순 시장 이전에도 2공화국 때 서울 시민이 직접 서울시장을 선출한 사례가 있어. 그게 바로 김상돈이야. 김상돈 씨가 알고 보면 민선 1회 서울시장이 되는 거야, 실은. 민선 1회. 근데 우리는 보통 YS 때를 갖다 민선 1기라고 말해. 근데 이건 엄밀히 보면 틀렸어. 2공화국 때도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이거야. 그건 있었다. 자, 족보를 잡읍시다. 기억 보자. 기억은 뭐냐? 정보통신정책과 국가정보화를 전담하여 추진하던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방송통신융합
B. 주도할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MB정부야. 대통령 소속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MB정부. 니은은 뭐냐? 대통령 소속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대통령 인사고 중앙인사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야. 1999년 김대중 정부를 말하죠. 디귿 부총리제가 부활되고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이 산잡으로 넘어갔어.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 2013년 누구다? 박근혜 정부죠. 리을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부 기구로 격상하고 소방방재청을 신설했다. 이게 바로 2004년 노무현 정부야. 그 다음에 족보를 잡으면 니은, 리을, 기역,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다. 3번. 25번. 자,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을 크게 네 가지 말합니다. 리비토와 히슬러는 구조적 접근 방법, 관리기술적 접근 방법, 인간 행태론적 접근 방법, 짬뽕했다 종합적 접근 방법. 네 가지. 딱 보니 이건 뭐야? 명령 개통, 명령 통일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딱 보세요. 원리주의는 구조죠. 정답은 뭐다? 구조적 접근 방법. 우리 시험 문제 했죠? 이에 정답은 1번이 되겠다. 구조적 접근 방법. 그러면 공무원들의 가치관 행태 의식구조 역점을 둔다. 그건 뭐다? 행태적 접근 방법. 컴퓨터를 도입했다. 그건 뭐지? 관리기술적 접근 방법. 정답 1번. 26번. 구조적 접근 방법의 기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어놓은 것은 1번 보자. 1번은 다 좋아. 분권화, 통솔범위 이 두 가지는 여기까지는 구조적이야. 체제 분석은 관리기술, 조직 발전은 뭐다? 인간행태. 틀렸죠. 2번. 이번도 같은 문제네. 관리과학하고 직무 분석은 관리기술적 접근 방법 틀렸고 3번은 조직 발전. 조직 발전은 바로 뭐다? OD야. 영어로 Organization Development. OD는 바로 인간관계적 접근 방법 틀렸고 4번은 체제 분석 들어갔죠. 이건 관리기술적 접근 틀렸고 정답은 5번밖에 없다. 분권화, 통솔범위 재조정, 권한배분의 수정, 명령계통의 수정. 27번. 개혁을 하면 반드시 저항을 해. 저항의 극복 방법이 세 가지 있더라. 사회규범적 접근 전략, 공리기술적 접근 전략, 마지막 강제적 접근 전략. 세 가지. 당근과 채찍을 가한다. 공리기술적 접근 방법. 가장 이상적이다. 주민참여. 사회규범 전략. 그래도 말 안 들어. 강제적으로 한다. 강제적 접근 방법. 규범적 사회적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사명감의 고취, 의사소통의 촉진, 개혁의 시기 조절. 적절한 개혁 시기를 조절한다. 이건 공리기술적 전략. 정답 3번. 개혁 수용에 필요한 시간의 허용.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의 촉진. 정답 3번이죠. 28번. 행정개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개혁은 의식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추구하죠. 이 행정개혁의 대상이 되는 체제의 내적 요인들은 복잡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죠. 3. 아까 나왔죠. 인위적 계획적으로 하죠. 4번이 틀렸냐. 행정개혁은 정치과정으로서 성격을 띠고 있지만 개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투쟁도 배제한다. 개입한다. 개입. 정치적인 투쟁 과정의 부산물이 바로 뭐다? 행정개혁이야. 정치적 속성을 벗어나서는 개혁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4번. 국가가 국가나 정부가 새로운 철학을 추구할 때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개혁은 필히 나타나죠. 정권의 교체, 혁명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보다 개혁이 촉진된다. 29번. 개혁안을 민간인, 대학 교수, 전문가가 만들었다. 피동적 개혁. 현직 공무원들이 만들었다. 능동적 개혁. 이렇게 말합니다. 내부에서 만들었다. 국내자 중심. 이게 바로 능동적 개혁. 외부에서 만들었다. 국외자 중심. 대학 교수 만들었다. 피동적 개혁. 두 가지 나눠지죠. 뭐 이렇게 말하죠. 개혁안을 작성할 때 민간인, 전문가, 민간인들이 와 있을 때 행정쇄신위원회 박동서 교수가 그때 위원장이 있는데 민간인이 만들었다 그랬다 이렇게 말해요. 밖에서 만들었다 해서
국외자 중심 거래. 밖에서의 국외자 중심. 이게 바로 피동적 개혁.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만들었어. 그렇다 국내자 중심. 피동적이 아니라 뭐다? 능동적 거래. 능동적. 지나치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뭐다? 피동적 개혁, 국외자 중심. 들어갑니다. 1. 실현 가능성이 높죠. 공무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이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 2번. 외부의 참여와 비판을 수용한다. 이건 능동적이 아니라 뭐가 되지? 피동적 개혁. 정답 2번. 3. 전문 지식이 필요한 행정 상황에 유용하죠. 4.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고 내부 불만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죠. 5. 조직 내부의 다수 참여자가 합의를 형성하고 충분한 개혁 추진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0번. 이게 시험에 났죠. 미국의 개혁은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엘 고어라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만든 게 바로 고어 위원회, 일명 NPR 그래. 내셔널 퍼포먼스 리뷰죠.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미국에서 제안한 정부 재창조의 기본 원칙은 문서주의를 제거하자, 레드테이프 제거, 고객우선주의, 선거산출을 위한 권한임, 기본 원칙으로 복귀, 기본으로 돌아가자. 1번 넥스트 스텝스 영국 거, 1번 마켓 테스팅 영국, 넥스트 스텝스 영국. 정답은 내셔널 퍼포먼스 리뷰보다 국정선거팀. 정답 3번. 클리블랜드 위원회, 이것도 미국 거지만 아니고, 브라운 위원회, 이것도 미국이지만 아니고, 정답은 3번밖에 없다. 3번. 31번. 리엔지니어링. 우리가 리가 들어가면 다시 하자, 재공정 그 말이죠. 이것도 혁신의 기법이야. 리가 들어가면 다시 하자, 다시 재. 리엔지니어링, 리오리엔테이션, 다운사이징, 전부 다 뭐다? 혁신의 기법. 다시 공정하다, 재공정. 우리 행정사 이해 시험 문제죠. 1. 조직 내 부서별 고도 분업화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분업화. 요즘은 분업화가 아니라 뭐지? 협업, 협치야. 1번 맞고. 2번. 리엔지니어링의 궁극적 목적은 성과 향상과 고객 만족의 극대화. 요즘 성과 향상, 고객 만족의 극대화. 맞고요. 3번. 리엔지니어링은 조직 및 인력 감축이 필수. 노! 인력 감축, 조직 감축이 필수적이다. 참거지 거짓이야. 이건 아니야.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고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성과를 향상하고 고객을 만족한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야. 정답은 3번이죠. 자, 리엔지니어링은 프로세스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요구되죠. 그리고 공공 서비스는 정부가 생산하는 서비스는 분할할 수 없어 비분할성 및 비경합성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리엔지니어링 추진이 쉽지 않다. 리엔지니어링은 정부 분야보다 민간 조직에서 도입이 용이하다 이거야. 용이하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프로세스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32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BSC보다 균형 성과법. BSC가 뭐냐면 이걸 말하죠. 균형 있게 성과를 관리하자.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우리 봅시다. 양적인 목표를 강조한다. 배웠지. 뭐다? MBO야. MBO는 양만 하기 때문에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이야. 양 플러스 질까지 하자. 양과 질을 더한다. 이게 바로 뭐다? 균형관리. 영어로 뭘 말하지? BSC 그래. 균형 성과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밸런스 스코어카드. 이건 암기를 하는데 제가 알려줬죠. BSC의 4대 지표가 뭐냐면 갑돌아 학과를 선택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뭐지? 학과 재고 그래. 학습, 과정은 주로 프로세스 그래. 재무, 고객. 그 공공 부분에서 가장 강조한 게 바로 뭐다? 고객. 자, 정리. 학과 재고.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관리하자. 뭐다? BSC. 1번. BSC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성과 지표로 이어지는 계층제, 유계적인 체계를 가진다. 맞고요.
2번 틀렸다. 잘 개발된 BSC라 할지라도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 전략의 해석 지침으로 적합하지 않다. 노. 조직 전략의 해석 지침으로는 적합하다. 그래야 돼. 다시 말하면 공공 부분은 민간 부분에 비해서 가치나 질, 추상적인 게 많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목표나 전략적에는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그래야 돼. 정답 2번. 3. 내부 프로세스. 이게 이제 과정이야. 과정이 프로세스야. 내부 프로세스 관점 후 대표적인 지표들로는 의사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적법 절차,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있죠. 4. BSC를 공공 부분에 적용할 때 재무적 관점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을 포함하며 지원 시스템의 예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5. BSC를 공공 부분에 적용할 때는 고객, 즉 국민의 관점을 가장 중요시한다. 뭘 강조한다? 고객. 그래서 하버드대 카플란과 노턴 교수가 만든 게 바로 BSCI. 하버드대 카플란과 노턴이 만든 성과지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323번. 이게 이제 우리 행정사 이해심에 나왔던 문제죠. BSC. 한번 봅시다. 뭐든지 균형을 맞춰야 돼.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외부 고객, 내부 고객. 뭐든지. 1번이 틀렸냐. 거시적, 장기적 측면의 조직 문화 형성보다는 순위과 같은 미시적, 단기적 목표와 계획 및 전략을 추진한다. 1번은 BSC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뭐가 된다? MBO보다 MBO가 된다. MBO. 엄밀히 말하면 MBO야. MBO. 그죠? 미시적, 단기적 목표를 강조한다 보다 MBO. 이게 이제 맞는 걸로 바꾸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거시적, 장기적 측면의 조직 문화 형성과 순위과 같은 미시적, 단기적 목표와 계획 전략 목표까지도 고려한다 그래야지. 정답 1번. 2번이 성과평가의 구성원의 역량이나 고객의 신뢰를 포함시키죠. 3. 과정과 결과, 조직 내부적 관점 중 어느 하나보다는 어떻게 통합적 균형을 강조하죠. 4. 성과 관리를 위해 조직을 유기적 시스템으로 간주해 상하 또는 수평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조직 전체의 시각에 관심을 둔다. 5. 기존의 성과 관리와 마찬가지로 성과 지표와 전략과의 관계를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 34번. 행정 서비스 현상. 영국에서는 시민현장 그래. 시티즌 차트에서 시민현장. 우리는 행정 서비스 현장 이렇게 말하지. 뭐냐면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그걸 지키지 못할 때는 보상장치가 마련했다. 영국에 보다 시민현장, 우리나라는 보다 행정 서비스 현장. 1번. 공공 서비스 공급의 경쟁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한 1번은 영국의 마켓 테스팅 주로 보다 시민 현장 마켓 테스팅 시장 테스트 검사야. 1번 틀렸고요. 2번 공공 서비스의 내용, 수준, 제공 방법, 불이행 시 조치와 보상을 법으로 규정해놨다. 정답은 2번이 되겠지. 3번은 뭐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 방법 하나. 3번은 바로 뭐다? 전자정부의 특징이고요. 4번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시간대를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이것도 전자정부 원스톱 서비스. 5. 책임운영기관 노후. 책임운영기관은 별도로 따로 있다. 정답은 2번밖에 없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